노상호 원내대표 모두가 받겠습니다. 중국 측의 그 경제 보복 조치들이 지나치게 과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롯데마트 안에서 물건들을 훼손하는 그러한 여성이 나타났고, 중국 여행객들, 한국 방문객들이 저는 지금 거의 급감을 해서 국내 여행 사업 타격이 심각합니다. 중국 당국에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사드 배치가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대한민국의 경제인들, 일반 국민들에게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근본적 고민을 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한중 관계가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사드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 자체를 하는 방식에 있어서 이런 식의 경고의 보복 조치는 아닌 것 같다. 점에서 이 보복 조치들을 철회해 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합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다들 대한민국의 경제 타격, 또 대한민국 국민들의 중국에 대한 인식이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경고합니다. 대한민국도 아직 부지 정리가 안 됐는데 무기부터 들여오는 이런 조급성을 중단해야 합니다. 다음 정부에 넘겨서 다음 정부가 중국과 러시아와 대화를 통해서 사드 배치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유롭게 접근해야 합니다. 이 문제를 더욱더 주변 국가의 관계가 악화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결론적으로 대한민국 정부는 사드 배치를 일시 중단하고 중국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보복 조치를 철회해달라 이렇게 요청합니다. 전경련이 아직도 이렇다 할 개혁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그만둔 이승철 부회장이 20억 퇴직금을 받은 것도 모자라서 상임 고문 자리와 상당히 큰 금액의 경력금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부글부글 끓습니다. 자기 때문에 전경련이 해체될 위기에 있는데 돈을 더 달라고 하고 자기한테 기사와 사무실에 달린 상근 고문 자리를 내놓으라니, 저는 정말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싶습니다. 저는 이승철 씨는 사법처리 대상이 아닌지 조금 애매합니다. 정말 이 전경련 해체와 또 그에 따른 그 후속 대책이 왜 이렇게 안 나오는지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전경련은 해체돼야 됩니다. 이승철 씨 자리를 만들어주는 단체여서 되겠습니다. 조속한 입장 정리를 요청합니다. 정유라 씨가 정치적 망명을 고려하고 있다 이런 기사를 보고 이런 코미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입시 부정 사범이 정치범입니까? 저는 정말 대한민국의 대한민국의 국격을 더 망가뜨리는 그러한 이야기다 이런 생각입니다. 정유라 최순실 때문에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재벌 총수가 구속이 됐고 본인의 입시 부정 때문에 명문 사학이 쑥대밭이 됐는데 본인이 정치범을 자처하는 정치적 망명을 하겠다니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덴마크 수사 당국에게도 정식으로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시간을 끄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유라 입시 부정 사범 정유라를 조속히 대한민국으로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윤호중 정책위의장 모두가 담겠습니다. 네, 미 연준이 금리를 0.25% 인상해서 기준금리가 1%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기준금리와 0.25% 차로 그 격차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차보다도 더 걱정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시중 금리 차익입니다. 최근 이 미국 그 금리 인상이 예고되면서 시중 금리가 급격히 오름세를 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1,340조를 넘어서는 가계 부채의 이자 부담을 늘리는 그런 안 좋은 소식입니다. 한국은행이 가지고 있는 시중 금리에 대한 영향, 그리고 한은이 금리를 통해서 경기를 조정해온 그 능력이, 그 영향력이 약화되는 것을 우려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은이 그동안 가져왔던 저금리 기조를 통해서 국내 경기의 활성화를 꾀해 왔다면 그 영향이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인가 깊이 고민해 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내일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한국을 방문해서 윤병세 외무장관과 한미 외무장관 회담을 합니다. 당연히 트럼프 신행정부와의 관계 설정과 또 사드 문제 다루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외무장관 회담을 마치고 나면 틸러슨 장관은 중국으로 건너갑니다. 중국에서 주말에 미중 간 외교 장관 회담을 하게 될 예정인데, 우리 윤병세 장관은 반대로 동남아 순방을 나선다고 합니다. 대북 압박을 위한 동남아 외교를 하겠다는 명분인데, 지금 우리 외교장관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사드 배치, 그리고 거기에 따른 중국의 경제 보복, 이런 문제를 놔두고 중국과의 대화는 미국 국무장관에게 부탁하고, 실제로 우리 외교장관은 동남아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우리 외교부가 다른 나라의 이 외교 장관에게 우리의 운명을 맡길 것이 아니라 직접 나서서 중국과의 대화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사드 배치 문제는 국회 비준 동의를 통해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 국내의 압력과 갈등을 해소하고 우리 안보 주권을 바로 세우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주장합니다. 우리 사교육비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가 25만 6천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박근혜 정권 4년 동안 월 평균 사교육비가 계속 증가해서 총 규모가 18조 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또 최상위 가구와 최하위 가구 간의 사이가 격차가 정권 초 6.4배에서 8.8배로 크게 늘었다는 겁니다. 교육 양극화가 심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교육비 경감과 교육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발굴해 나갈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학부모와 학생들이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학교가 기초학력을 책임지는 가칭 교육의 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해서 공교육을 혁신하고, 또 온종일 마을 학교를 통해서 예체능 교육까지 공교육이 책임지는 이 정책을 마련 중에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홍준표 경남지사가 보수 세력의 스트롱맨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혹시 본인이 얼마 전까지
기업에 빨대를 꽂았다는 의혹으로 이 재판을 받아왔다는 사실을 잊은 것은 아닌지, 그래서 그런 것을 기업에 빨대 꽂은 스트로맨이라고 하는데 이 말이 잘못 나와서 스트로맨이 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됩니다. 이상. 빨대랍니까? 네, 그 공개 발언 현안 발언 있겠습니다. 박완주 수석부 대표 현안 발언 있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3당이 어제 대선날 개헌 국민투표에 합의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정략적 졸속 합의에 불과합니다. 경제민주화법인 상법과 공정거래법도 200명이 넘는 의원이 찬성에도 불구하고 본회의 상정조차 못 지키고 있는 것이 현 국회의 상황입니다. 대선날 개헌은 국회 개헌특위 논의도 무시하면서 부랴부랴 개헌을 추진하는 이유가 정치적 셈법 때문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 때문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3당에게 묻겠습니다. 개헌이 상법 개정보다 더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개헌이 검찰개혁법보다 더 쉽습니까? 선거연령 18세 이나 선거법 하나 처리 못하는 국회가 대선날 개헌을 한다는 주장을 국민이 믿겠습니까? 적폐청산을 위한 개헌을 바라는 국민들은 정략적 모습으로 개헌을 추진하는 국회에 대해서 뭘 하겠습니까? 개헌 합의를 해놓고 3당 내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정 대선날 개헌 추진하시려면 우리 당 기웃거리지 마시고 자당 의원들 뜻부터 먼저 물어보실 것을 충고드립니다. 김진태 의원 대선 출마로 이제는 법사위 간사에서 진짜 떠나야 할 적기입니다. 김진태 의원이 끝까지 대통령을 지키겠다며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대선 출마의 이유가 국민이 아닌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는 어긋난 충성심을 도저히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을 섬겨야 할 국회의원으로서의 소신보다는 기승전 박근혜라는 삼성동계로서의 삐뚤어진 소신이 다시 한번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이 하나만으로도 김진태 의원은 법사위 간사로서 자격 이달입니다. 또한 이제 대선 준비에 바쁘실 테니 법사위 간사직은 이제 국회직에 충실하신 분을 위해 내려놓으시라는 것이 온당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특검위원장 저지에 앞장선 이유가 결국 대선 출마였다는 불순한 의도가 밝혀진 만큼 더 이상 법사위 간사직에 머무는 것을 용납할 국민은 없다는 사실 또한 받아들이셔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유한국당 지도부에게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김진태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법률보좌관 역할에만 몰두하면서 또다시 사사건건 법안 발목 잡기에만 나선다면 3월 빈송국회에 대한 책임은 도대체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국민은 빈송국회를 야기한 직무유기죄를 자유한국당 지도부에게 물을 수밖에 없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태 의원 법사위 사보임으로써 3월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만들겠다는 자유한국당의 의지를 국민 앞에 보여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백혜련 의원 현안 발언 드리겠습니다. 청와대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와대와 조달청에 작년 3월부터 지금까지 청와대에 납품된 물품 현황 행위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당연히 청와대에서는 회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조달청에서 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조달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매우 충격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조달청이 작년 3월부터 청와대에 납품한 물품 현황입니다. 국정감사에서 미르와 K스포츠에 대한 문제 제기가
되고 나서 9월 27일 문서 파쇄기 2대를 구입했습니다. 특히 태블릿 PC 보도 다음 날인 10월 25일에는 문서 파쇄기 6대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11월 3일에 최순실이 구속되고 6일에는 정호성 전 비서관과 안종범 전 수석이 구속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11월 7일에 문서 파쇄기 6대를 또 요청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올 1월 10일 특검이 제2의 최순실 태블릿 PC를 확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청와대는 다음 날 문서 파쇄기 6대를 또 요청했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올해 2월 2일입니다. 문서 파쇄기 6대를 또다시 요청한 이날은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바로 다음 날입니다. 2월 3일 청와대는 특검의 압수수색 진행을 거부했습니다. 최순실 태블릿 PC가 보도된 이후 24대의 문서 파쇄기를 집중적으로 구입한 것입니다.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이것은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한 정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청와대가 문서 파쇄를 했다면 청와대가 범죄단체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는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으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범죄입니다. 청와대가 파쇄가 불가능한 자료에 대해서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한다면 이제는 명백한 증거 은닉이 되는 것이고 국정농단의 공범임을 스스로 자백하는 것입니다. 청와대는 지금 이 순간도 수많은 증거를 인멸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황교안 권한대행은 검찰의 압수수색을 허락해야 합니다. 더 이상 형사소송법상의 군사상 비밀과 공무상 비밀이라는 방패막이 뒤에 숨어서는 안 됩니다.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고 있는 것은 청와대 그 자체입니다. 또다시 거부한다면 청와대는 범죄단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네. 청와대 증거 은폐 조작이 도를 넘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저는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경제 쓰나미가 지금 밀려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미 그 글로벌 경제 불안과 함께 지금 사드에 따른 중국의 보복 조치가 현실화되면서 시장, 특히 관광산업과 유통업계에 미치는 가장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상계관세나 반덤핑관세 등 보호무역주의가 날로 강화되면서 우리의 대미 수출에서도 먹구름이 끼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우리 국내 문제인 가계부채하고 비정규직, 일자리 문제는 매우 심각합니다. 일자리 문제가 매우 심각한데요. 지난 IMF 1992년 2월 달에 그 경제위기에 따른 실업률 이후 지금이 최근 통계청 발표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무려 실업 인구가 135만 명. 그러나 실제로 취업 자체를 포기한 인구를 제외하거나 이 가정주부들을 제외한다면은 아마 국내 체감 실업률은 그 배 이상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거의 일자리를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이 역대 최고치에 달하고 있는 수준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정부의 경제 정책이 겉돌고 있는 것입니다.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개선책을 내놓지 못하고 일자리 문제 더더욱 악화됐습니다. 이 와중에 대우조선해양 문제가 또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가을에 10월 달이었죠. 청와대 서별관 회의에서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다음에 분식회계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무리하게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지원을 밀어붙인 당시 최경환 전 부총리 지금 무엇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망치는데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은 바로 최경환 경제부총리였습니다. 당시 부총리직에 오르자마자 빚내서 집 사라. 그 결과가 지금 가계부채 증가,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이 나타났습니다. 대우조선해양 문제 분식회계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밀어붙여서 이렇게 해놓고 임종영 씨하고 지금 아무런 자기들 책임 지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적 지원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4조 2천억 지원을 결정해놓고 지금 또다시 3조 원이 넘는 돈을 지원해야겠다는데 이 정도면 새로운 조선소를 짓고도 남습니다.
도대체 국민론을 어떻게 쓰겠다는 겁니까? 이 대우조선 해양 문제에 대해서는 지원 결정 여부를 떠나서 이에 그 부실한 지원 결정 과정에 있던 사람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진상 규명이 전제돼야 됩니다. 특히 딜로이트 한진 회계법인에 대해서 지금 그 업무 정지가 지금 예정돼 있다고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요. 매우 중대한 경제 문제입니다. 시장 경제, 자본주의 시장 경제 핵심은 신용과 신뢰인데 이 회계법인은 이러한 신용과 신뢰를 이끌어가는 근간이 되는 법인입니다. 그러나 이런 그 회계법인에서 분식 회계를 눈 감아주고 도리어 잘못된 경영을 뒷받침해주는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 미범 그 단순한 경징계로 끝나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체적인 중징계와 함께 엄격한 민형사적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그 대우조선 해양 문제가 끼친 해악은 국가 경제 그리고 시장 경제 신뢰에 상당한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총체적인 적절한 시점에서 반드시 국정조사는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답이 나와야지 너무 무시하시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 되실 분이 뭐 되겠다는 대통령 되실 분이 저기 법사위 간사직에 뛰어내는 것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대통령과 법사위 간사직을 같이 겸직하시긴 어려울 텐데 오늘쯤에 사퇴하셔야 대통령 후보로 나온 진정성을 국민들이 인정할 것이다. 대의원 법사위 간사직 그 사보임을 정세 대표가 해주실 것을